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단 인탈자에 대해서는 강제 출국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사우디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협력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죠. 문 대통령은 또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밤 9시 화상으로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공식 후보 등록이 시작된 오늘로 4.15 총선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막판 공천 뒤집기로 어수선한 가운데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간판으로 막차를 탔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 신청 접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대구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총선 이후로 지급하겠다는 권영진 시장과 대구시의회가 갈등 중인데요. 잠시 후 서울타임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쓰러졌다고 얘기가 들었어요.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다행히 의식을 찾았습니다. 네.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 대구시 의원과 마찰을 빚다가 쓰러진 거였거든요. 어제 열린 임시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진년 시의원이 코로나19 대응 긴급 생계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라고 촉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권영진 시장이 회의장 밖으로 퇴장했거든요. 아파서 그랬다면서요? 네, 나중에 그때는? 아팠다라고 오늘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임시회 끝난 다음에 나가는 순간 또 민주당의 이진년 시의원이 왜 긴급 생계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는 이 선불 카드로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선불 카드. 예,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지원이 뭐 우편으로 접수한다고 해도 다음 달 한 9일, 10일 정도에 네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금으로 직접 가서 받으려면은 16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뭐 기초 의원이나 네네. 광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권 시장이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휘청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듯 휘청하면서 계단 벽을 짚고 넘어졌거든요. 쓰러졌거든요. 실신해가지고 뭐 그 옆에 있던 공무원이 등에 업고 시청에 있는 시장실로 가서 거기서 119 구급차를 불러서 그걸 타고 갔는데요. 뭐 타고 가면서 옮겨지면서 난 괜찮아 이런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의식을 되찾았고 병원 측은 만이의 상황에 대비해서 자기공명 영상, MRI 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글쎄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한 달 넘게 네. 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대구에서 굉장히 크게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도 나왔었기 때문에 글쎄 뭐 지금 이 주는 돈, 그러니까 긴급생활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긴급생계자금 지금 문제로 조금 이제 마찰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런지 또 권영진 시장은 건강은 어떨런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뭐 네. 지자체가 이걸 긴급 자원 투입을 해서 주고 있잖아요. 지금 곽재훈 기자 저는 이제 경기도민으로서 네, 좀 이따 받으러 갈 거고요. 네, 서울시도 지금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가요? 네, 다음 주 월요일 30일부터인데요. 네. 신청하면 이제 7일 이후에 모바일 서울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구랑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서울시도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닌 셈이고요. 네네. 뭐 신청 방법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현장 접수를 하면 되는데 일단 홈페이지 신청이 먼저입니다. 이게 30일부터 가능한 거고 현장 접수는 이제 온라인 신청이 좀 어려우신 뭐 어르신들이나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4월 16일부터 좀 늦게 시작해요. 이거는 그래서 5월 15일까지 한 달간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신청할 때 신청 접수를 지금 공적 마스크 오브제와 똑같이 그래서 자기 생년의 끝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1년생, 6년생은 월요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요일에 맞게 신청을 할 수 전문이네. 있고 오브제 전문. 네, 이게 홈페이지 신청도 마찬가지고 현장 신청도 이 오브제 날짜에 맞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지금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이 중위소득 100% 이하 네. 그 소득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참조하셔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보고. 그걸 근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언론에서 보기에는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은 알려준다라고 하는데 나의 연봉을 알고 계시는 건가 그러면 좀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아니요, 다산 콜센터에 이제 연락을 하면 네. 중위소득이 얼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거기서 이제 나의 소득 그거를 전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난 1년간 이제
아니면은 이게 뭐 어느 정도 뭐 지금까지 해서 그걸 한 거를 갖다가 뭐 이거를 나눠서인지 좀 따져보는 불편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은 번거로움은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보편복지냐 그 성별복지냐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사 오려고요? 네, 경기도민이 부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마스크 오브제는 박성호 기자님 하셨으니까 네. 네, 곽지훈 기자님이 조금 알아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 다음 주에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은행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당분간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한국식의 양적 완화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액 공급 방식의 자금 지원 이게 과거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없었던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상 초유라고 하는 네네. 그런 대책입니다. 무제한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네, 하겠다는 어떤 거예요? 식이냐면 이 우선은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90일을 만기에 환매 조건부 채권 이걸 RP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이걸 일정 금리 아래에서 무제한으로 사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 0.75%에서 0.1%포인트 가산한 0.85%가 상한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매입 때마다 금리를 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매 조건부 채권 이게 참 헷갈리실 거예요. 네네.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일정 금리를 주고 되사는 걸 전제로 발행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한국은행에서 사준다는 건 뭐냐면 돈을 풀겠다는 거잖아요. 거죠? 예, 자금이 공급된다는 네. 겁니다. 금융기관이 채권을 만들어서 주면 채권을 받고 한국은행이 돈을 푼다. 그래서 이 양적 완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행이 이 채권을 무제한 사들이면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할 때마다 채권을 발행하면 그걸 무제한 사들이면 돈이 공급돼서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금난에 처한 증권사를 위해서 그동안 은행권과 일부 증권사만 네네. 대상이 됐었는데 이걸 RP 거래 대상도 대폭 확대했어요. 대상 기관에 증권에서 11곳을 추가하고 대상 증권도 공공기관 8곳이 발행하는 특수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막아보고 대책을 세워보자 이런 취지에서 자금 조달을 좀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요새 코스피 움직이는 거 보면 이게 코스피인지 아니면 뭔지 그러니까요. 놀라울 네. 정도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지금 뭐 사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은 뭐 무제한 지금 뭐 양적 완화, 네, 네, 질적 완화, 양적 완화 뭐 다 쓸 건 카드는 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 그러니까 뭐 국채, 뭐 정부 보증채, 장기 채권을 네. 뭐 매입하고 있고 네네. 대규모 자산 매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양적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자금 조달이 좀 많이 되면 잘 되면 네. 금기관에서 우리 힘든 소상공인이나 뭐 힘든 우리 이웃들 아니면은 시민들에게 자금이 좀 풍부하니까 잘 좀 빨리빨리 빌려주고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글쎄 뭐 정부에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생각만큼 빨리 진행은 안 된다라는 그런 뭐 네. 불만들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네.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뭐 금융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회사채 매입 얘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뭐 다음 달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면제를 해준다. 자, 먼저 외환 건전성 부담금 뭡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금융회사에서 이제 외화 차입을 비율 이제 그 금융회사에서 외화를 차입할 때 네. 그 비율에 대한 규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박정호 기자가 설명해주신 금융기관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 원화인 거고 이제 이거는 외환일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회사들의 규제를 좀 풀어서 자금 조달을 좀 쉽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환 유동성을 좀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이런 방안을 발표를 했고 이제 외환 건전성 부담금은 금융회사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유동성 커버리지라고 LCR이라는 그 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순외화 유출 대비 이제 그 유동성이 높은 이렇게 좀 말하자면 좀 위험 부담이 높은 네네. 이제 그런 자산이 되는 거죠. 그 비율이 지금 80%로 규제가 돼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일시적으로 좀 완화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좀 규제를 풀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좀 외환을 쉽게 들여올 수 있게 그냥 그렇게 좀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래 2011년부터 부과가 되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이제 뭐 은행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폐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오기는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들쑥날쑥하고 네. 이게 좀 위험하니까 리스키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그걸 좀 약간 규제를 두려는 거였고 이제 은행권이나 이쪽에서는 좀 풀어달라, 뭐 자본이 좀 유동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일단은 네. 규제를 푸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 정책들 많이 나와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텔레그램 박사방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이 박사방 말고 무지하게 많은가 봐요. 무슨 네. 왜 10대 청소년이 운영하는 방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우, 경악스럽네요. 텔레그램에서 역시 운영된 네. 방인데요. 박사방과 유사한 이 미성년자 성착취 네네. 영상이 올라오는 그런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라는 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도 참. 예, 여기를 운영한 16세 청소년 A군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됐는데 네. 경찰에 따르면 이래요. A군은 조주빈의 박사방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란 닉네임을 사용해서 대화방을 별도로 운영을 한 거예요. A군은 이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대화방에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이 가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충격적인데요. 16살짜리 네. 청소년이 하고 있는 운영하는 대화방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입을 해서 따져보니까 지난해 이걸 운영할 때 보니까 A군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어우, 뒷골이 막 당기기 시작하는데. 네. 아, 어쩜 좋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유사한 방 이런 것들이 그렇겠죠.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첨가해 드리자면 정부가 N번방 사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긴급하게 변경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자리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신원이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뒷번호 6자리를 변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통상 심의에 3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시간을 3주로 당겨서 피해자를 돕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조주빈 검찰이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네, 이거 네. 좀 이례적인 결정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이제 어제 박사방 사건에 대해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네네. 여기서 조주빈의 실명, 뭐 이거는 이미 경찰에서 공개를 하기로 한 거지만 또 어떤 구체적 지위라든지 이런 신상 정보와 수사 상황을 기소 전에라도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결정 배경에 대해서 사건 내용과 중대성,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 수사 공정성, 뭐 국민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 등에 대해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잠시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G20 화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국제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오늘 열리게 되는데요.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G20 정상들은 당연히 참석을 하고 그 스페인, 그리고 싱가포르, 요르단, 그리고 스위스,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세네갈 등 7개국도 초청국 형식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정상회의에서는 이제 논의를 거쳐서 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담은 공동 선언문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에게 그냥 딱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네. 총선 전까지 정치인들을 만나지 말라. 이거는 뭐 조심하라는 뜻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정확히 브리핑이 된 내용은 뭐냐면 다른 업무는 하지 말고 코로나19 대응, 뭐 경제적 어려움 극복하는 업무에만 전념하라라는 겁니다. 정무수석실이 강기정 정무수석이 하는 일을 보면 정치인들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여야의 뭐 간극을 조정하고 청와대와 협조하고 협력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필 이 시기에 나왔을까? 물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른데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좀 보면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특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청와대 쪽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비례연합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인데 오히려 열린민주당에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의 적통인지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그러지 마라. 열린민주당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결국에는 좀 떨어져 있겠다. 네. 거리를 두고 있을 테니까 옛날에 네네. 뭐
옛날도 이제 4년 전에 진박 논란 때문에 네. 새누리당이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른바 뭐 진문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비슷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김우겸 전 대변인 등이 네. 이제 특정 정당에 가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청와대 입장이 뭐냐 이런 질문을 누가 물었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선택일 뿐이다 이렇게 딱 잘랐습니다. 선긋기. 네, 그리고 그렇군요. 어제 조선일보에는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됐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열린민주당이 계속 문 대통령 이름을 팔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경욱 후보는 공천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거 참 이런 경우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민경욱 제가 일병 살리기? 기억을 더듬어봐도 네, 이런 공천 과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야당 기자들이 어제 기사를 몇 번 고쳤는지 이게 어제 새벽부터 온 거죠. 새벽 네, 6시 반부터. 어제 새벽에 되게 이례적으로 그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민경욱 의원은 대상이 아니었고 없었죠. 네. 뭐 부산 금정 등 4곳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그거를 뒤엎어라. 뒤집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오후에 계속 한 4시간 정도 아주 길게 회의를 한 다음에 내놓은 얘기가 뭐 이 4곳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형식상으로 최고위가 한 대로 받아들이는데 연수에 대해서는 이제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선관위에서 그 선거 공보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정을 한 게 있어요. 이거를 들어서 민경욱 의원 공천을 취소하고 민현주 전 의원을 공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원래 단수 공천 받았던 그렇죠. 민현주 전 의원. 그래서 근데 사실 민경욱 의원이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하루 전, 그러니까 그저께 경선에서 민현주 전 의원을 꺾고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됐던 네네. 건데 하루 만에 그래서 후보직이 날아가나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저녁 마감 때까지였는데 밤 8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다시 최고위를 해서 그냥 민경욱 의원을 공천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인천시 선관위가 얘기한 선거 공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법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런 이유였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보면 지난 2월 28일에 민경욱 의원을 이 공관위에서 컷오프가 되고 최고위에서 이걸 다시 심의하라고 3월 12일에 재의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걸 공관위에서 수용을 하면서 지난 3월 하순 들어서 경선이 이루어졌는데 24일에 민경욱 의원이 경선에서 이겼는데 다음 날 이게 취소될 뻔했다가 다시 최고위가 이게 거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게 황교안 지도부와 이른바 이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 갈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뭐 그런 지역이라고 듣는 우리도 그런데 네. 당사자들은 얼마나 지금 왔다 갔다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뉴스가 잘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참 큰 뉴스거든요. 그러니까요. 공당의 공천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뭐 기자들끼리는 이게 호떡 공천이냐 계속 뒤집어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곤 했었는데 그 정도로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호떡 상황인데요. 많이 뒤집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세요. 사실 그 민경욱 의원만큼 관심을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그 새벽에 결정했다가 결국 공관위에서 그럼 이 정도로 합시다라고 약간 형식상 받는 걸 했지만 그것도 결국은 최고위에서 또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공관위의 독립성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전해주시죠. 지금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요. 김종인 전 대표 결국 통합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김종인 전 대표가 가능성이 1%다라고 한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한 누리꾼은 그러더라고요. 1%의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영입에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들여왔고 오늘 오전에 황 대표와 박형준 신세동 공동선대위원장이 직접 서울 구기동의 김 전 대표 자택에 찾아가지고요.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고 김 전 대표가 이를 수락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29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어떻게 뭐 이 선대위를 이끌까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경제 민주화는 아니고 비상 경제 정상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경제가 결국 들어가네요. 결국 경제입니다. 예. 1%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김종인 전 대표 측근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원래 안 가겠다고 했다가 1%면 그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긍정의 힘.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지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의 범행 도구로 쓰인 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사방 회원들의 대화방의 입장료를 암호화폐로 지불한 것도 알려졌는데요. 네, N번방 사건의 기술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 범행 도구로 쓰인 텔레그램 이게 뭐 메신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정확히 어떤 메신저인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좀 차별성을 가지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의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그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이 회사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네네. 이렇게 저장하는 이유는 상대편이 통화권 이탈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휴대폰을 꺼놨거나 뭐 여러 가지 추후 과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 자체를 회사 서버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네. 일정 기간 동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해당 회사를 압수수색할 경우에 그 컴퓨터를 압수해버리면 대화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네네. 그런데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화 내용이 암호화된 채로 회사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된 메시지는 양쪽 당사자의 스마트폰에서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찰이 해당 회사를 압수수색하더라도 거기에는 대화 내용이 암호화된 채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네.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사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건 막 똑같은데 네네. 이게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경찰이 뭐 압수수색을 하고 그걸 뒤져보더라도 이게 암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보안성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교수님 보시기에도 보안성이 그렇기 때문에 뛰어나다고 보시는지요? 텔레그램이 뭐 보안성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약간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이쪽 기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그 보안성이 다소 과장된 면은 있습니다. 뭐냐면 텔레그램의 사장, 그러니까 대표인 경우에 네. 원래 러시아 출신이었는데 그렇죠. 러시아에서 수사협조를 요청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버렸죠. 네네. 그런데 이런 어떤 배경 때문에 마치 텔레그램 메신저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보안 메신저인 것처럼 좀 과장된 면은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취약한 부분도 존재하고요. 네. 한 뭐 텔레그램이 최상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중상이나 상급 정도 되는 보안 메신저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텔레그램보다 훨씬 더 또 보안성이 뛰어난 것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네. 또 그게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제 그거 쓰시니까 네네네. 이제 제가 언론에 공개된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조주빈 씨 같은 경우에 네. 뭐 VIP 회원방을 운영했다고 그러죠. 네. 여기서는 이제 텔레그램 메신저보다 훨씬 보안성이 뛰어난 메신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 공개된 메신저 이름은 이제 위커라고 하는 네네.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보다 보안성이 높고요. 또 실제로 거기 그 메신저는 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보안성 인증도 받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커라고 해도 취약한 부분,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떤 제품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보안상 취약한 부분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다. 뭐 보안성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네. 근데 이제 또 텔레그램의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우리 뭐 정부나 검찰이라든지 경찰 측에서 이제 수사 당국이 정보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안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은 이 개발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 반정부 인사 리스트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주고 망명을 했고 심지어 예전에는 그 IS 테러범들의 소통 창구로도 쓰여서 영국에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홍콩 반정부 시위에도 사실은 활용이 되었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수사 당국에서 정보를 달라고 했을 때 안 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 사건 네네. 이후로 회사들이 우리는 이렇게 보안 기능이 뛰어납니다. 정부의 협조를 안 합니다. 정보 검열이 어렵습니다. 이걸 마케팅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협조하는 순간 이 마케팅 수단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건 암호 전쟁이다라고 그래서 FBI나 뭐 이런데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수장이 실제로 TV에 나와서 네. 이 보안성을 마케팅 수단으로 삼아서 무리하게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고 정부에 비협조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합법적 수사권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네네.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문제는 합법적 수사권의 기준이 어디고 어디가 합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논쟁이 붙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자, 조주빈이 그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죠. 그 기록을 지워주는 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이제 증거를 좀 인멸하려고 했다 부탁을 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 게 네. 보통 이분들한테 자기의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냥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어가서 네. 그냥 내가 남긴 흔적들 데이터를 다 삭제하는 거거든요. 네네. 당연히 메신저에는 데이터 삭제 기능이 있으니까 네. 삭제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일부 디지털 장의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 서버에 남아있는 흔적까지 다 지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해킹을 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디지털 장의사에게 내 아이디와 비번을 공유해서 삭제할 경우에 해당 디지털 장의사가 내가 보낸 메시지들을 캡처해서 나중에 또 협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조주빈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이제 워낙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네. 그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디지털 장의사가 조주빈 씨의 어떤 청에 응해서 데이터를 삭제해주면 네. 디지털 장의사 자체는 이제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걸 사주한 조주빈 씨는 이제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N번방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오는데 뭐 조주빈은 박사방이잖아요. 그래서 N번방의 운영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제 각갓이라는 사람인데 올해 초까지 박사방에서 이 각갓도 뭐 교류를 했다고 해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나는 안 잡힐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텔레그램의 보안성, 뭐 교수님께서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때문에 뭐 결국 나는 안 잡힐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각각 추적하는 거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정말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보안 메신저에다가 암호화폐까지 쓰니까, 그러니까요. 네. 분명히 추적하는 게 힘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텔레그램보다 더 뛰어난 위커라는 메신저가 있는데 이것도 취약한 부분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투입되는 인력이 좀 많아지는 것일 뿐이지 추적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걸리고 좀 우리가 뭐 인원도 좀 확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네, 암호화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암호화폐를 회원들이 지불해서 대화방에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뭐 우리가 보통 암호화폐 하면 알고 있는 게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썼다고 하던데요. 사실은 뭐 암호화폐는 네. 비트코인 이전부터도 존재했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는 신용카드를 쓸 수도 있고 현찰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온라인 세상에서는 사실은 신용카드 결제 말고는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신용카드 결제할 때는 추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추적당하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 현찰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등장한 게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암호화폐는 추적하기가 어렵겠죠. 현찰 같은 거니까. 네. 그런데 2017년 연구 결과를 보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라 하더라도 비트코인 경우에 한 40%에서 50% 정도의 사용자는 추적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비트코인 외에 다크코인이라고 그래서 추적하는 게 더 어려운 그런 암호화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추적이 불가능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보통 암호화폐를 이용하려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서 현찰을 주고 암호화폐로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2단계에서 신원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로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뭐 잡힌다거나 네네. 아니면 추적되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조주빈이 가장 이제 주로 사용했던 게 뭐 비트코인도 있고 뭐 이더리움도 있는데 모네로라는 암호화폐라고. 근데 이 모네로는 어떤 건가요? 이제 암호화폐가 뭐 2,000종이 넘습니다. 네, 그렇게 많군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모네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크코인 계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암호화폐 중에서도 텔레그램 메신저 같이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암호화폐를 얘기합니다. 아, 다크코인. 네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모네로로 후원을 받은 거군요. 네네. 네. 자, 지금 그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들이 뭐 디지털 성범죄, 뭐 저 나아가서는 앞서도 제가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IS 같은 테러범들의 어떤 대화방 채널로도 사용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범죄에 악용이 될 수 있는데 제도가 항상 느리긴 하지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디지털 성범죄,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서 형량이 일단 좀 낮습니다. 네. 여태까지 대충 보면 90% 이상이 그냥 벌금형으로 그쳤거든요. 그래서 형량을 좀 미국처럼 높일 필요가 있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발견하려면 예를 들어 암호를 해독하는 기술이나 이제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에 지원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면 너희들 민간인 사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이죠. 아하. 그런데 우리가 칼이 살인 어떤 흉기로 악용된다 그래서 칼 자체를 개발 못하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암호를 해독한다거나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기술은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국회에서는 법제도를 정비해서 이걸 좀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좀 관리하는 법제도를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언론에서 조금 책임감을 갖고 네. 조금 좀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언론이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쪽의 입장만 막 얘기해 주시다가 네. 또 이런 사고가 나면 아니 경찰이 수사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프라이버시 보호와 경찰의 수사권 확보는 사실은 양쪽에 대칭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우선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필요하고 적당한 지점에서 우리가 타협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조금 요약해드리면은 일단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 이건 뭐 늘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지금 점점 어떻게 보면은 막 발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이버 범죄가 그래서 암호 해독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경찰에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우리 수사 당국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언론도 이게 사건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뭔가 좀 중심을 잡고 이런 보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오피니언 리더니까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텔레그램에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날로 발전하는 그야말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3, 4부에서는 4.15 총선 20일 앞두고 수도권에 출사표 던진 여야 후보들 만나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는 7시에 김준혜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